황제 폐하를 시해하려던 대역죄인 박진을 추포해왔습니다. 금오대로 박진을 끌고 간 강감찬은 이자를 당장 옥에 가두라고 말했고 드디어 김훈과 최질 반란 무리들의 배후를 끝장낼 수 있다는 생각에 다행스럽게도 금오대를 나오려던 순간 금오대의 한 관리가 강감찬을 불러 세워서 그자가 폐하를 시해하려 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 박진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여 강감찬을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강감찬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자의 오른쪽 어깨에 난 상처가 폐하를 시해하려던 자가 도망칠 때에 받은 것이며 오른쪽 어깨에 화살을 맞은 장면을 목격한 여럿이 증인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증좌와 증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의심은 버려야 하며 이자의 남은 죄를 밝혀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감찬은 금오대가 급조되어 만들어진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 믿었지만 하급 관리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때 박진이 금오대 관리에게 자신이 여기 갇혀 있다는 소식을 최질 상장군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했고 최질 역시 이미 그 소식을 듣고 급히 금오대로 달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 박진이 잡혀 있는 것을 본 최질은 강감찬에게 화를 내며 지금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뭐 하는 짓이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강감찬이 붉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상장군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대역죄인을 감싸고 그를 벌하지 않는 것은 똑같은 대역죄를 저질러서입니다. 이에 최질은 이미 금오대가 자신이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감찬을 조롱했고 그 결과 박진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이 사건을 무사히 넘겼으며 이로 인해 강감찬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강감찬은 부인으로부터 나대지 말고 무인들의 눈밖에 나지 말라는 당부를 들었고 최질같이 눈이 뒤집어진 사람을 사람처럼 대해봤자 일만 커질 것 같아 간신히 인내심을 발휘하며 참고 있던 건데 이번에 박진을 감싸고 도는 최질을 보면서 강감찬도도 이상은 참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강감찬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동북면에 있는 이자림과 도용수에게 최정의 군사들만 데리고 개경으로 오라 전하게. 강감찬의 명을 받은 신하는 놀란 목소리로 설마 군대를 일으키려는 거냐? 물었고 강감찬은 어찌 군대를 일으키겠냐며 그저 개경성을 단단히 수비하기 위해 일부 군사들을 더 데려오는 것뿐이야. 둘러댔지만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어요. 더 이상 무관들의 칼 앞에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병력이라도 있어야겠다 생각했고 급하게 이자림과 도용수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강감찬의 명을 받은 도용수는 최정계 군사들을 선발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충주에서 온 한 군사도 있었는데 그자는 원래 충주 유력 지방 호족의 아들이었어요. 전쟁에 참여하다가 심한 부상을 입은 그는 다른 대부분의 군사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동안 치료를 받았고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이 모두 자취를 감춰 넣어서 결국 군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도용수는 고향 이야기를 푸근한 목소리로 전하는 그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고 그 이름이 박진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당시 박진의 친아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박진의 친아들이 심한 부상을 입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자기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친아들 곁에서 머물렀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홀로 충주로 내려갔습니다. 만약 거기서 친아들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간다면 그는 박진에게 맞아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목이 없는 시체 하나를 선택하여 그것을 박진의 친아들이라고 거짓말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박진은 현종이 충주로 내려오자 복수를 하겠다며 현종의 무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패한 뒤 집에서 치료를 받다가 거랑운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현종에게 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전 재산을 처분한 후 충주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다른 고을에 정착하게 되고 그 뒤늦게 고향에 돌아온 박진이 아들은 박진이 흔적을 찾을 수 없어서 둘은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하늘이 어떠한 운명을 이끌듯 두 부자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개경에 도착한 이자림은 상황을 보고 탄식하며 엉망진창인 개경성의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무관들의 횡포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미 동북면에서 무관들의 폭주에 지쳐있던 이자림은 강감찬에게 조언했습니다. 강감찬이 이자림보다는 모든 면에서 한 수 앞서지만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고 결국 김훈과 최질레울 일격에 처단할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은 무관대를 안심시킨 후 일격에 처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도영수는 이자림과 강감찬이 그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고 남은 무리들을 처단하는 역할은 자기가 맡고 싶다 며 자청하며 나섰고, 그때 무관들을 처리할 군사들도 직접 동북면, 최정계 군사들 중에서 선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감찬의 오른팔인 이자림이 책략가라면 왼팔인 도영수는 행동가로서 무신들을 제거하겠다는 강감찬의 전략은 착착 진행이 되기 시작했고, 무신들을 일격에 제거할 장소로는 서경의 장락궁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림이 먼저 가서 준비하고 무신들의 뒤를 도영수와 박진의 아들이 포함된 최정예 군사들이 미끄러져 시작했습니다. 박진의 아들은 자기가 그리워하는 아버지가 자기가 죽여야 하는 장락궁의 무관들의 배후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장락궁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술에 취해서 잠든 아버지 박진을 발견했습니다. 김훈과 최지를 비롯한 무관들의 폭주와 이를 뒷받침하는 배후 인물에 대한 나쁜 소문을 귀 기울여 듣고 이들을 제압하러 군대까지 일으켜 온 박진의 아들은 그 배후가 아버지임을 알고 깜짝 놀랐고 칼을 들고 마치 얼음동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때 술에서 살짝 깬 박진이 슬쩍 눈을 떠 앞을 보니 죽을 줄 알았던 둘째 아들이 칼을 들고 서 있었고, 박진은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박진의 아들은 흐느끼며 말했다. 도대체 왜 그러신 거죠? 왜 아버지가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낸 고려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명주를 스스로 단 것이 왜입니까? 아버지, 이만 형님 곁으로 가서 영면하십시오. 그렇게 박진의 둘째 아들은 칼을 높이 들어 박진의 목을 치러야만 했고, 박진은 그리워하던 아들의 손에 죽음을 맞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